올라 todos 반갑습니다. 스페인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시간 스페인 역사 편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편에서는요 스페인의 어떤 찬란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스페인의 역사를 찬란하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찬란한이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엄청 멋지고 아름답고 그죠? 굉장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의미하게 되겠지만 제가 찬란하다라고 표현한 데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앞선 편에서 보신 것처럼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서쪽 끝 땅이기 때문에 변방처럼 취급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중해를 둘러싸고 남쪽과 북쪽의 유럽 기독교와 남쪽의 이슬람 세력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부딪히면서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언제나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는 굉장히 여러 번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 민족들이 서로 섞이고 싸우고 또 뭐 흥했다가 망했다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하고 찬란했던 스페인의 역사를 한두 시간 만에 설명을 다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뭐 유학을 가시거나 뭐 비즈니스 때문에 뭐 스페인을 방문하시거나 스페인에 오래 거주하시게 될 분들 또 요즘 스페인 한 달 살기 엄청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스페인의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뭐 어떤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스페인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큼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위주로 각각의 연대기, 이 시간 순서에 맞춰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건들을 위주로 자세하게 또 재밌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의 역사의 어떤 흐름을 잡고 활용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에는 기원전 3000년 이상 이 시기부터 농경 부족들이 출현했는데 스페인 역사 속에서 최초로 그 이름을 남긴 농경 부족은 기원전 1600년경에 이 남쪽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이베로족과 북쪽에서 남하한 켈트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켈트족과 이베로족은 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사선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 동남쪽은 이베로족이 북서쪽은 켈트족이 지배했었는데 오랜 시간 함께 교류하면서 이 중부지방에는 이들의 이 어떤 연합체이자 이들이 이제 혼성이 된 켈티베로족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이베로족이라는 표현에서 현재 이베리아 반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어요. 켈트족의 영향보다는 이베로족들이 가장 먼저 이 지중해에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켈트족들의 거주 면적이 더 넓긴 했지만 이베리아 반도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1100년경 정도가 되면 스페인의 최초로 문명이 이식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레바논에 위치한 티로라는 지역에서 발원한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무역 강자였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어떤 무역 교류, 상업 수단을 활용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 본인들의 세력을 점점 넓혀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나라 이름이죠. 카르타고. 당시에는 페니키아의 도시였습니다. 카르타고의 전진 기지를 세운 이후에 가장 유럽의 서쪽 끝 지중해 가장 끝쪽에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당시 이베로족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베리아 반도 남부 지방에 거의 자리를 잡았고요. 이 페니키아인들을 따라서 그리스인들도 현재의 카탈로니아 일부 지방 또 발렌시아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 덕분에 이베리아 반도에 이 당시에 최초로 알파벳과 염장 기술이 전해졌는데 그 알파벳의 여파로 물론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틴어 기반의 언어가 많이 발달했지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알파벳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너무 유명한 스페인의 요리 중에 하나인 이베리코 하몽 있잖아요. 이베리코 하몽. 네, 그 이베리코 하몽도 이베리아산 하몽이라는 뜻인데 그 하몽도 돼지 뒷다리를 염장한 거잖아요. 그게 이 페니키아가 당시에 아주 3000년보다 더 전에 이베리아 반도에 전달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재밌죠. 그죠?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금, 은, 주석 이런 광물들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금이나 은 이런 광물들, 희귀 광물들을 가져가고 그 대신에 여러 문물이나 문명의 어떤 수혜되는 어떤 글자, 음악, 건축물들을 많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보고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베리아 반도는 특히 또 요 지방은 이 지역은 토끼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베리아 땅을 토끼가 많은 땅이라는 뜻으로 이샤파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샤파님이라는 페니키아인들 방식의 이 호칭이 추후에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라틴어식 표현 히스파니아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히스파니아가 현재 스페인의 국호죠. 에스파냐의 기원이 된 거죠. 히스파니아를 스페인 카스티아어식으로 읽으면 에스파냐가 되는 거죠. 발음도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라틴어는요, 끝부분에 이아라는 이 접미사가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접미사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도시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게르만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시대의 게르마니아, 게르만족이 땅이에요. 갈리아 땅, 현재 프랑스죠. 뭐 영국은 브리타니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달마시아, 또 어디 마케도니아, 현재 터키는 아시아 등등, 아르메니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의 어떤 나라들, 특히 유럽이라는 어떤 대륙을 바라보실 때 끝에 이하로 어떤 지역 명칭이나 국가 명칭이 끝난다면 그건 뭐 10중 8구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네, 직접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받은 어떤 나라의 뭐 속국이었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네, 무방할 겁니다. 그만큼 네, 로마의 어떤 역사적 뿌리가 스페인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로마 제국 이전에 BC 1000년에서 200년 가까이까지 이 페니키아인들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인 카르타고라는 국가가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라는 신흥 강자가 등장하게 되죠. 역시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죠.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이 카르타고에 새롭게 도전했던 당시 로마에 의해서 두 번의 거대한 고대 전쟁,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죠. 1차 포에니 전쟁이 시칠리아를 필두로 발발을 하면서 로마가 당시에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회하고자 카르타고가 다시 한 번 더 로마와 전쟁을 진행했던 그곳은 바로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의 주요 격전지이자 주 무대가 됐던 이베리아 반도는 결국에는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 군대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점차 이 로마가 점령해 나가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보시면 빨간색이 짙을수록 또 연한 초록색으로 갈수록 좀 더 뒤에 점령된 지역인 것을 뜻하는데, 보시면 220년도에 현재의 스페인 동북부 지방을 먼저 점령을 했는데 스페인 나머지 최종적인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 데에 19년까지 약 200년가량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베리아 반도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민족 정신이 강하고 아주 반항심이 강했다. 굉장히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오랫동안 항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사실들 자체가 현재에도 물론 대세적이진 않지만 많은 스페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우리가 저항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라는 걸 이렇게 좀 나타내어주는 어떤 역사적 일부가, 사실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기원전 200년부터 이 19년도까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로마의 도시와 인프라가 확산되게 되는데, 지금 지도에 보시는 노란색 선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로마의 도로입니다. 로마 도로망은 아주 촘촘하죠. 저 핵심 몇 가지 도시들을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있죠. 사라고사였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타 지역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유적지가 가장 많은 에메리타 아우구스타가 지금의 메리다가 된 거죠.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도로들이 남아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북부 지방으로 가시면 여전히 이 로마 시대에 지어진 길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해요. 또 요즘 너무너무 유행하죠. 스페인 순례길. 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은 없다는, 아직 한 번밖에 안 가봤다면 언젠가 한 번 더 갈 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유명한 스페인 순례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로마의 고대 길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이 메리다에 가시면 로마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적지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가 제일 많죠, 당연히. 근데 이탈리아를 벗어나면 이 로마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 메리다가 정말 많다고 해서 메리다의 로마 교량, 로마의
다리가 위치해 있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보셨던 로마 공연장, 그리고 이 수도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세고비아, 그 세고비아 알카사를 보셨죠. 우리 그 디즈니 백설공주의 어떤 성에 모티브가 됐다는 그곳에 가시면 이 로마 수도교가 잘 보입니다. 근데 이 메리다에도 로마 수도교가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보존이 잘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로마 수도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로마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고비아를 당연히 이제 가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2000년 전에 2000년 더 넘게 전에 지어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장활하기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로마의 통치 시대로 인해서 4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는 평화를 유지합니다만 이 팍스 로마나를 깨고 아득히 먼 동양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시아의 흉노족이 날개짓을 한번 불러서 일으킨 나비 효과였어요. 갑자기 무슨 스페인 역사 얘기하는데 흉노족이 나타났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흉노족에 의해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진나라가 멸망했죠. 때때로 역사에는 아주 문명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그보다 덜 발달한 사실 조금 더 저급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하지만 매우 호전적인 이런 부족들이나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세례가 여러 번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아시아 입장에서는 흉노족과 진나라의 어떤 멸망 사건일 텐데요. 흉노족이 조금 더 비옥한 땅, 어쨌든 유목민이었으니까 그런 땅을 찾아서 점점 더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그들의 후예가 훈족이 됐는데 이 훈족이 정착하고 또 계속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훈족에 밀려서 점점 더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표현되는 게르만족 대이동입니다. 게르만족은 여러 가지 세부 부족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앵글로색슨족이 지금의 영국 땅으로 가면서 앵글로색슨, 즉 잉글리시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됐고요. 프랑크족은 현재의 프랑스로, 서고트족은 현재 스페인이 위치한 영토로, 그 중에 너무 중요한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반달족은 이 모든 프랑스와 현재의 스페인 땅을 거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건설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기 507년경에 이베리아 반도는 현재의 톨레도라는 도시에 수도를 두고 만들어진 서고트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서고트 왕국에 의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최초로 기독교가 정착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이 스페인 전 지역에는 여러 어떤 도시에 걸쳐서 서고트 왕국 당시에 지어진 조그마한 성당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북부 지방의 발렌시아, 또 중부 지방 톨레도 근처에 가시면 산타 마리아 델 멜게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서고트 왕국 시대에 지어진 성당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혹시 근처를 지나가시게 된다면 한 번쯤 보시고 뭔가 초라해 보이는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500년대에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죠?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서고트 왕국에 의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최초로 중세 봉건 제도가 정착되게 됐다는 건데요. 중세 봉건 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중세 봉건 제도 하면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 사진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어떤 한 나라를 파란색 이렇게 영토가 있다고 치면 왕이 혼자서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이들을 여러 귀족들에게 분권해서 통치하던 어떤 제도 중에 하나인데 왕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땅들을 공작들에게 나눠주고 지배하게 합니다. 또 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경쟁국가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자원들이 난다거나 하는 땅들은 전투민족의 후예들, 가장 전투력이 뛰어났던 장군들이 주로 임명됐던 후작들에게 그 땅을 맡겼고요. 공작들도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밑에 백작들을 두고 백작은 자작을, 자작은 남작을 둬서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통치했던 것을 바로 중세 봉건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 떠오르는 한 가지 표현이 있죠. 바로 다단계입니다. 네, 여러분 중세 봉건제도는 다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세 봉건제도 다단계. 그래서 실제로 왕들이 막 공작들한테 때때로 왕권이 강할 때는
야 요즘 뭐 니네 실적 별로 안 좋아 이러고 여기 내려보내면 공작들이 백작을, 백작이 자작을, 자작이 남작을 이렇게 소위 쿠사리를 먹이는 그런 어떤 사료들도 많이 등장한다고요. 전 다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중세봉건제는 다단계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앞으로 스페인의 중세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서고트 왕국도 평화롭게 이베리아 반도에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서기 710년경에 망국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분이 발생했던 건데 당시 서고트 왕국의 36대 왕 위티사는 어떤 왕들이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서고트 왕국의 가장 거대한 영주이자 또 권력가 중에 한 명이었던 로드리고라는 베티카 지역, 남쪽입니다. 베티카 지역의 공작이 우리는 게르만 출신이잖아. 게르만 전통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세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귀족 중에 한 명이 왕위를 계승해야 돼 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실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 많은 힘도 있고 또 여러 귀족들의 어떤 지지 세력도 이렇게 이미 규합한 상태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위티사 왕이 폐위되고 로드리고가 37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패배를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 모든 왕국의 어떤 국가와 민족의 멸망의 스토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긋지긋한 그것 바로 내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위티사 왕은 당시 이베리아 반도 남쪽에 북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달족의 후예 이슬람 베르베르족의 족장인 타리크 이븐 지아드에게 야 내가 길을 터줄 테니까 넘어와서 여기 내분을 좀 정리해줘. 그래서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은 내가 로드리고 싹 이렇게 축성하고 숙청하고 그 밑에 다른 애들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서고트 왕국을 안정권을 찾은 다음에 내가 너하고 교역도 많이 하고 땅도 주고 이렇게 할게 라고 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반달족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달리즘이라는 표현? 반달리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막 그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난장판인 상태를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뭔가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자꾸 막 때려부수고 불태우고 이런 걸 반달리즘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출발했었던 반달족은 엄청나게 호전적이고 매우 어떤 용맹하고 뭐 전쟁을 막 진짜 막 정말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후예인 이슬람의 베르베르족 족장한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걸 이슬람의 세력들은 절대 그냥 뭐 도움 주러 가야지 이 정도로만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막에서 문명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물 구하기도 힘들고 가축 기르기도 힘들고 그죠? 괴롭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베리아 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길을 열어주겠답니다. 이걸 타리크 장군은 그냥 묵과하지 않았어요. 서기 711년에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에 진입한 타리크 장군은요, 불과 7년 만에 서고트 왕국 전역을 정복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사실상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장군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 항전하는 건 200년이 걸렸는데 이슬람 이 국가들이나 이슬람 민족에게 불과 7년 만에 전 국토가 사실상 유린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대단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타리크 장군이 건너서 상륙했던 그 지점을 지발 알 타리크 타리크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의 지브롤터라는 명칭의 어원이 됐어요. 비슷한가요? 지발 타릭, 지브롤터. 네, 비슷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타리크에 의해서 어떻게 이 서고트 왕국이 7년 만에 어처구니없이 무너질 수 있었겠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서고트 왕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당연히 그 사유가 있었겠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두 번째 이유, 바로 유대인들의 협조를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뽑습니다. 왜 그러는가? 서고트 왕국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기독교 왕국은 항상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정착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아왔던 유대인들은 비교적 종교적으로 매우 수용적이었던 이슬람 제국들을 너무나도 반겼겠죠. 이슬람의 이 부족들, 이슬람의 왕국들은 세금만 내면 다른 종교를 그냥 묵인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세라는 걸 많이 먹였는데 유대인 사람들은 워낙 뭐 뛰어나잖아요. 금융도 잘해, 무역도 잘해, 돈 많으니까 이참에 우리 자꾸 괴롭히던 서구트 왕국 몰아내고 이슬람하고 손잡자. 그래서 시베리아 반도 전역에 뻗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골목골목에서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공유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다양한 방면에서 협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가 깔아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던 아주 촘촘했던 도로망이에요. 그냥 말 타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자꾸 도시 나오고 조금만 가면 또 도시 나오고 그래서 삽시간에 이베리아 반도가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서기 711년부터 이후 800년가량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되는 알 안달루스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알 안달루스가 여러분들 앞서서 보셨던 남부지방 안달루시아라는 지명의 어원입니다. 아랍어로 알 안달루스는 알은 그냥 정관사입니다. 영어에 더 해당하시면 되고 안달루스는 기억하시죠? 반달족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달족의 후예가 지배한 땅이라는 의미로 알 안달루스 시대가 이제 개막하게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무려 800년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이베리아 반도 안에는 다른 유럽 국가하고는 다르게 아주 이슬람 문명이 활발하게 꽃피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오랜 시간 이슬람 세력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꼬르도바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인데 엄청 거대해요. 실제로 보시면 정원도 당연히 있죠. 그죠? 내부에 보시면 전형적인 아랍 사원입니다. 또 조금 더 남쪽으로 가게 되면 세비야라는 도시, 세비야 대성당이 있는 곳이죠. 대성당 바로 오른쪽에 세비야 알카사르가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이 정원도 제가 아주 일부만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정원을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람브라하고 알카사르, 세비야 알카사르 중에 뭐가 더 예쁩니까 하면 사실 아람브라는 뭔가 신비주의스러운 뭔가 그런 감정이 있어요. 네, 오묘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알카사르는 진짜 너무 잘 지어놨다. 너무 멋있다. 예쁘다. 네, 이런 표현이 딱 그냥 그 탄식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예쁜 도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람브라에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알카사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한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성체 세비야 알카사르가 있고요. 또 당연히 말씀드렸던 그라나다가 있죠. 이러한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이슬람들에 의해서 뭐 수학이나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대수학, 화학 그리고 또 문학 등등이 이 여러 가지 어떤 신지식들과 신제도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이식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718년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 안달루스, 이 이슬람 세력이 무섭게 북상하는 그 와중에 멸망한 서고트 왕국의 후예들은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력의 최후의 보루인 아스투리아스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당시 초대 국왕이었던 펠라요 국왕을 필두로 구서고트 왕국의 귀족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까를 늘 고심했습니다. 아주 고군분투하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떠올라서 반격의 서막을 올리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 성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가장 첫 번째 순교자로도 알려진 야고보가 아무리 내가 유럽 역사를 몰라도 이 사람은 서기 0년 20몇 년 그때 활동하던 사람인데 저 예수의 제자니까 그 무렵이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서기 700년대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등장하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된 이후에 이 야고보를 포함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먼 땅, 더 멀리 세계 만방으로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유럽을 모두 가로질러서 히스파니아 땅으로 향했어요.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럽 문명에서 땅 끝이라고 하면 현재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에 위치한 피니스테레가 그 땅끝 마을을 지칭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야고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히스파니아 현재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막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니던 와중에 안타깝게도 매복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머리가 잘리는 처형을
당하면서 예수의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담은 이 그림이 이 프라도 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강좌에서 이 스페인의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 또 이 어떤 역사적인 그림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어떤 이런 유물들을 많이 담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또 프라도 미술관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나 이거 디오쌤 강의에서 봤던 건데 유튜브에서 봤던 거야. 이게 그거구나. 야고보 목 잘려나가는 사진이야. 이러면서 그죠? 그런 그림이야. 이러면서 좀 더 좀 만끽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했던 야고보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의 염원이었잖아. 땅 끝까지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그것을 우리 돌아가신 뒤라도 이루어드리자. 그래서 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제자들이 히스파니아 북쪽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칸타브리아 산맥 일대로 이렇게 해서 이 땅끝 마을을 향하던 어느 날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 땅이 푹푹 꺼지는 그 진흙 지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레가 고장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레를 끌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니까 요 근방 어딘가에서 요 거의 도달할 때쯤 어딘가에 하는 수 없다. 우리가 어차피 땅끝 마을 근처에 도착했으니까 우리 스승 여기에 묻어드리자. 그래서 야고보의 무덤을 이쪽에 썼다라는 전설이 이후 700년 이상 소고트 왕국이 멸망하고 아스투리아스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설로만 존재하던 야고보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813년 어느 날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훈련했던 이 수도사가 갑자기 서쪽 하늘에 엄청나게 반짝이는 별과 함께 천상의 음악, 천사들의 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늘의 계시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수도사가 별을 따라서 반짝이는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 어느 들판에 이런 로마식 무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이 무덤 안을 잘 보니까 시체가 이제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해를 보니까 두개골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해골이 두개골 머리 항상 목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어봐. 로마식 무덤이야. 700년 전에 확실히 지어진 거야. 그런데 이 지역은 땅끝 마을이고 두개골이 가슴 쪽에 내려와 있어. 이거 야고보의 무덤이다. 성 야고보의 무덤이다 라고 생각한 이 수도사는 당시 서고트 왕국의 2대 왕 알폰소 2세에게 이걸 보고하게 되는데 알폰소 2세는 딱 얘기를 듣자마자 야 이거 성 야고보의 무덤이 틀림없어. 무덤 위에다가 이 성 야고보의 순교를 기리기 위한 성당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게 됐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당시에 발견된 무덤이 성 야고보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했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성 야고보의 무덤이라니 성당을 지어 명령을 하니까 신하들이 물어본 거죠. 우리 그 임금님 그 성당을 짓는 건 좋은데 성당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했더니 알폰소 2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상투스 야코부스 성 야고보가 캠푸스 스텔라 별이 뜬 들판에 묻혔으니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즉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명령한 겁니다. 네, 이 성당이 바로 요즘 너무너무 핫한 스페인 모든 순례길들의 종착점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이렇게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루트가 이제 북쪽 길, 까미노 델 노르테라고 부릅니다. 북쪽의 길 그리고 까미노 프랑스의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굉장히 전역에서 이베리아 반도 어디에서든지 또 유럽 어디에서든지 이 성지를 찾아오기 위한 루트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당시 이 무덤이 발견되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처음 건립이 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북쪽길이 주력이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 프랑스의 길이 사실상 스페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례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 순례길을 통해서 저기 먼 이탈리아, 프랑스, 저기 먼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여러 문명 국가들에서 신지식과 신제도, 신무기, 신문물들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역할들을 바탕으로 이 순례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많은 이런 신기술 신문물을 바탕으로 막강한 힘을 키운 이베리아 반도 당시 기독교 세력들이 더욱더 강하고 매몰차게 이슬람 세력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길 너무 유명하죠. 개인의 어떤 성찰, 힐링, 도전, 성취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알고 이 프랑스 길을 걷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겠죠. 그죠? 걸으면서도 그래. 이런 이 지점 어딘가를 그때 당시 신기술자들이 지나가면서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졌겠지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어떤 신문물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지라는 거죠. 기독교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시키고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드는 너무너무 거대하고 중요한 명분이 됐던 거예요.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는 예루살렘이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지가 너무 많은 탓이에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뭐라고? 저기 땅끝 마을 스페인 어디인가에서 성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거긴 꼭 가야 돼. 그래서 또 많은 어떤 인물들이 이 성지를 필두로 순례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강력한 명분, 우리의 땅에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어. 기독교의 최고의 성지 중 하나가 있어. 이것들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 우리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건 하늘의 계시나 다름없어. 라면서 산티아고 기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 기사단은 파죽지세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 역사적 현장으로 지금부터 출발해 볼 건데 여기 적혀있는 문구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산티아고 이 시에라 에스파냐. 실제로 이 중세 시대에 스페인의 그 이베리아 반도의 당시에 그 기독교 국가들이 사용했던 보편적인 돌격 구호라고 해요.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고요. 시에라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닫아라라는 표현인데 이 대열을 정비해라라는 의미로. 그래서 산티아고를 기준으로 대열을 정비해라. 나가자 스페인 앞으로라는 어떤 돌격구호가 항상 만연했을 만큼 이 산티아고가 레콘키스타 스페인 기독교 세력들의 국토 회복 전쟁의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떠서 이 대반격의 서막을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국가들은 올리게 되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스페인 순례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스투리아스 왕국과 북쪽에 있었던 이 프랑스 왕국이 당시 프랑크 왕국이죠. 저 프랑크 왕국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남하하게 됩니다. 순례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827년에 최초로 프랑크 왕국이 남하하면서 대표적인 이 격전지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백장령들로 쪼개놨어요. 이 중에 하나인 나바라 백장령이 852년 프랑크 왕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스투리아스 땅으로 현재 스페인 국장 휘장에 담겨있는 두 번째 왕국이 됩니다. 그렇게 성 야고보의 성지를 지키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웠던 기독교 국가들은 점점 남하하기 시작해서 910년경에는 현재 갈리시아 지방은 당시 왕국이었습니다. 갈리시아 왕국의 백장령 중에 하나로 포르투갈 백장령이 역사상에 최초로 현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포르투갈이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3년 뒤 913년이 되면 아스투리아스 왕국은 현재 사자 왕국입니다. 레온 왕국으로 이름이 변경돼 있고요. 레온 왕국의 백장령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스티아 왕국의 초창기 모습, 카스티아 백장령도 이때 이 시기쯤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기독교 국가들은 강한 연합을 형성해서 이슬람 세력들을 점점점 남쪽으로 몰아내기 시작했고 당시 이슬람 제국은 분열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중소규모의 여러 국가들로 이슬람 국가들이 분열되면서 이 시기부터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떨레도 왕국, 사라고사, 때는 따이파라고 불렀는데요. 사라고사 따이파, 떨레도 따이파 등등은 이제 기독교에 자꾸 이제 비단 갖다 바치고, 그죠? 이러면서 어떤 주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베리아
반도는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면서 서로 밀고 밀리는 어떤 치열한 공존의 시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1035년에는 나바라 왕국으로부터 나바라 왕국의 백장형이었던 아라곤 왕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현재 스페인 국기에 위치한 5개의 왕국이 모두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나바라, 아라곤 왕국, 그리고 남쪽의 그라나다, 따이파까지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연합을 구성한 기독교 왕국들은 점점 더 강하게 남하하기 시작했고 1085년에 이르러서 과거 서고트 왕국의 수도였던 돌레도를 탈환하고 이곳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쉽사리 당하고만 있던 이슬람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로코 왕국을 지배한 아주 호전적이었던 알모라비데 부족이 이베리아 반도로 상륙하기 시작해서 전선은 다시 교착화됩니다. 당시 기독교 세력들은 살짝 밀렸습니다만 당시 포르투갈 백장령이 1139년 포르투갈 왕국으로 독립하면서 기독교 연합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남하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이슬람 왕국이 다시 한번 분열되게 됩니다. 이런 분열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모로코 왕국, 북아프리카 일대 이슬람 세력을 지배했었던 새로운 부족 알모하데 부족이 다시 이베리아 반도를 북상하면서 전선은 교착, 다시 한번 더 일부 지역을 내어주는 밀고 밀리는 전쟁이 계속되게 돼요. 하지만 이 역시 이 기독교 연합국가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알모하데 부족을 필두로 한 모로코 왕국의 세력은 다시 한 번 더 이슬람 국가가 재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1237년경에 그라나다 왕국이 이 알모하데 모로코 왕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오랜 대치 상황을 이어가는데 이 그라나다 왕국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국가로서 무려 200년가량 아주 강력한 카스티아 레온 연합왕국 등등 기독교 세력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아니 그라나다가 남쪽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영토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막강한 이 카스티아 레온 연합왕국 기독교 왕국들로부터 본인을 지킬 수 있었느냐. 에는 물론 이 기독교 왕국 내에서도 뭐 권력 분쟁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라나다의 지형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라나다의 그 아람브라 궁전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시면 아람브라 궁전을 필두로 그라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이렇게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지형을 보세요. 산맥이 이렇게 사실 거의 역시자형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그라나다 왕국 특히 아람브라 궁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아주 좁은 여러 뭐 산맥들 사이사이에 껴있는 협곡을 지나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뱅 돌아서 왔어야 됐는데 실제로 공략이 너무 쉽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200년 동안 대치를 하게 된 거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 그라나다 왕국은 이렇게 남쪽 협곡을 따라서 남쪽 바다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니 이슬람 세력들,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하는 여러 이슬람 왕국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오랫동안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러나 이 그라나다의 평화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카스티아 레온 연합왕국 이사벨 1세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1469년은 이 카스티아 레온 연합왕국의 여왕이었던 이사벨 여왕이 아라곤 왕국의 국왕이었던 페르난도 2세와 결혼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독실하고 보수적인 이 카톨릭을 사실상 이 선봉해서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고 사실상 최초의 이 십자군 전쟁을 이끄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별명이 카톨릭 공동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서 하나 된 스페인이라는 땅을 통치하는 두 명의 카톨릭 왕이라는 의미로 카톨릭 공동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사벨 1세 여왕과 페르난도 2세의 연합 앞에 그라나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포위되고 또 고립되어 있었던 그라나다 왕국의 보압될 무하마드 12세의 마지막 왕 술탄은 결국 뒤에 보시는 아람브라 궁전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카톨릭 공동왕에게 내어주면서 끝끝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492년은 스페인이 최초로 이슬람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국토회복전쟁 레콩키스타를 완성한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잘 알고 있죠. 바로 콜럼버스의 등장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한 1492년이 바로 스페인이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이 됐던 해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한 해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481년 오스만 투르크 때문이었습니다. 실크로드 정중앙에 자리를 잡았던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향신료와 실크 등등 여러 이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품목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폭등했던 거예요. 실제로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진 않다고 합니다만 이 아시아에서 100원에 출발한 상품이 하필 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너무 끝쪽이잖아요. 이 끝쪽까지 도착하면은 뭐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비싸졌다고 해요.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포르투갈의 국왕이었던 주왕 2세는 야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겠어. 이 상태로 뭐 반란도 날 것 같고 유지할 수가 없어. 반드시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배를 타고 아시아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고 하면서 당시에 포르투갈 탐험가 바르톨로뮤 디아스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그렇게 1488년이죠.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최초로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이후 포르투갈은 원활하게 아시아와 교역을 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 아시아와의 교역 역사들 때문에 결국 이 포르투갈이 이 일본에다가 카스테라하고 빵만 갖다 줬으면 됐는데 조총을 갖다 주는 바람에 우리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 먼저 이 아시아 항로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한테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공존했고 뿌리를 따지고 보면 아스투리아스 왕국에서 각자 레온 왕국의 카스티아, 갈리시아의 포르투갈 뿌리가 하나인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협력도 했지만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슬람을 모두 몰아낸 이 시점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세기의 경쟁자가 된 거죠. 그런데 포르투갈이 먼저 아시아의 교역로를 뚫어서 실크로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막대한 이 아시아의 자원들과 향신료들, 뭐 도자기 등등등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물품들을 들여오게 되니 포르투갈로부터 물품을 계속 사서 쓰다 보면 결국 우리 스페인은 굶어 죽게 되겠네. 패권을 빼앗기겠네 라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돼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이사벨 여왕에게 어느 한 괴짜 탐험가가 찾아오니 그가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현재 미국 워싱턴 DC의 하원 의사당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이 카톨릭 공동왕과 콜럼버스의 설득이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스페인 미술사를 통해서 스페인의 그림들을 많이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미술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술을 뭐 딱히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쪽의 교양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너무 명확한 이 과거 중세 또 근대를 넘어오면서 이 그려져 있는 남겨져 있는 많은 이 유럽의 그림들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기록하던 역사를 이들 당시에는 그림으로 기록했다는 것. 그리에 이 중세시대 이후부터 이 유럽의 그림들은 역사의 장면을 표현한다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이 그림의 배경은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에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회복한 지역을 이렇게 안정화를 하고 있었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 가톨릭 공동왕을 콜럼버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님, 이미 다 공공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자 여러분 카톨릭의 교리상 천동설인가요? 지동설인가요? 그들은 항상 천동설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소 가잖아요. 그래서 너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모든 서적들과 모든 기록들을 다 폐기하고 앞으로 어디 가서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을 안 하겠니?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너 처형 안 하고 그냥 풀어줄게. 경고만 하고 이래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갈릴레이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는 둥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가는 길에 혼자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라고 했다는 그 혼잣말이 유명하게 남아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구는 이미 둥그니까 여왕님 포르투갈한테 빼앗겼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반대로 돌아서 서인도로 들어가 아시아의 교역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이 많았죠. 이사벨의 표정 한번 보세요. 네, 머리를 움켜쥐고 엄청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 그림 표현을 잘 해놨죠. 이사벨 여왕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별명이
카톨릭 여왕이었으니까. 이 괴짜 탐험가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본인 손으로 카톨릭의 천동설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입증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사벨 여왕이 머리를 찔끈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콜럼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지원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쭉 탐험을 나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땅의 소유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물론 왕국의 일부지만 저는 제가 그 지역의 영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구해져 가지고 이 스페인 본토로 옮겨져서 판매되는 모든 수익금의 10%를 저한테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페르난도 2세가 당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정말 반대를 많이 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이베리아 반도의 패권이 다 포르투갈한테 넘어가. 우리는 이 시간을 더 이상 끌 수가 없어라고 판단했던 이사벨 여왕은 고민 끝에 콜럼버스에게 배 3척을 내어주고, 그래, 아시아 항로, 저 서인도 항로를 한번 개척해봐라라고 보내자, 이후 콜럼버스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아메리카를 탐험하게 됩니다. 네, 사실 콜럼버스는 당연히 대서양을 건너서 가면 아시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시아인 줄 알고 죽었다고 해요. 지금의 쿠바를 일본이라고 착각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아메리카를 탐험한 끝에 1502년 제4차 항해를 끝으로 더 이상 항해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504년에 이사벨 여왕이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난도 2세는 회의적이었죠. 콜럼버스 저거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가 저기 땅을 계속 투자를 해서 영토를 크게 확보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물품 많이 들고 와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콜럼버스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항해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콜럼버스가 더 오랫동안 5차, 6차, 7차에 걸쳐서 아메리카를 탐험했다면 남미, 북미 대륙까지 전부 다 발견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콜럼버스는 3차 항해에서 남미 대륙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트리니다 토바고 섬과 이제 지금 카라카스 일대 베네수엘라까지 분명히 보긴 봤는데 대륙이라는 인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냥 섬 중에 하나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자, 그렇게 결국 이사벨 여왕이 죽자 본인의 든든했던 후원자를 잃게 된 콜럼버스는 스페인에 묻히게 되는데, 이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의 첫 번째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콜럼버스의 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좀 독특해요. 일단 관이 어딘가에 묻혀있거나 최소한 어떤 재단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4명의 동상의 어깨 위에 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콜럼버스가 자기를 지원해주던 이사벨 여왕이 사망하자 페르난도 2세 왕이 자신을 팽시켜요. 그래서 말년을 굉장히 쓸쓸하게 보냅니다. 결국 그에 대한 분노를 느낀 콜럼버스가 나는 죽어서도 스페인 땅에 묻히지 않을 거야 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실제로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죽었지만 그 유해가 이후에 콜럼버스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이 미국에 의해서 독립하게 되면서 다시 스페인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스페인 땅에 묻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대제국의 탄생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준 사람인데 우리한테 영웅이지만 이 사람의 유언을 따라줘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붕 띄워놨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동상 4개를 딱 보시면 뭔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국왕을 의미하는 거죠. 4명의 국왕이 콜럼버스를 등에 이고 어깨에 이고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배 쪽에 문양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 카스티아 왕국을 상징하는 성체입니다. 옆에 사자 한 마리 보이시죠? 레온 왕국이고요. 뒤에 아라곤 왕국, 나바라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표정만 보더라도 다릅니다. 앞에 위치한 레온 국왕의 동상, 카스티아 국왕의 동상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라곤과 나바라의 국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뒷열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콜럼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던 두 국가의 왕, 카스티아 레온 왕국의 왕들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들을 반대했거나 이들에게 소극적이었던 나바라와 아라곤의 왕들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여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럼버스에 의해서 스페인은 16세기에 이르러 세계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 스페인의 이 카톨릭 공동왕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의 가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복잡한데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 이는 스라에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군가가 왕위를 이어간다면 포르투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왕국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게 되는 건 저명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법적 후계자이자 어떤 왕위 계승권자였던 후안이라는 아들이 장남이죠. 둘째이지만 장남입니다. 네, 장남이 1497년에 사망해요. 지병으로요. 그러자 왕위 계승권은 첫째 딸이었던 이사벨 공주의 아들인 미겔에게 가는데, 이 미겔이 이제 포르투갈의 왕과 결혼했었던 이사벨 사이에 났던 이 왕자가 보시다시피 2살이 되는 해 3살이 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왕위 계승권이 어디로 가느냐? 후아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후아나가 당시 막시밀리안 1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인 펠리페 1세와 결혼했기 때문인데, 이사벨 1세가 사망한 다음에 이 펠리페 1세에게 카스티아의 왕권이 계승되게 됐고요. 이후 1516년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 2세가 사망하자 결국 펠리페의 아들이었던 카를 1세에게 스페인의 모든 영토,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이베리아 반도의 영토가 되물림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에스파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12년에 이르러서 나바라 왕국을 합병하면서 현재의 스페인 영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뒤로 스페인이 분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유럽의 정치는 가문 정치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문과 가문의 어떤 결혼에 의해서, 혼인 정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계승되어서 외국의 왕이 스페인의 모든 영토를 통치하는 왕이 되니까,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카를 5세는 스페인어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죽을 때도 스페인에서 죽을 만큼 스페인을 가장 본인의 영토 중에 이제 사랑하는 지역으로 손꼽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스페인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왕이 카를 5세가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 카를로스 1세가 과연 우리의 왕으로 적합한 거야? 그렇게 여러 각 지방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자 1561년에 이르러서 안 되겠다, 이 모든 지역을 하나로 더욱더 왕권을 중앙에 집중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자. 그래서 마드리드로 천도하게 됩니다. 사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토 정중앙에 위치한 수도가 되게 된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드리드가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중앙으로 집권화된 권력을 가지고 스페인은 더더욱 더 먼 세계로 발자취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16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지역과 현재의 필리핀까지 식민화하고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등 이 일대까지 스페인의 영향권 아래 놓으면서 세계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식민지들을 통해서 스페인은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 금과 은이 어마어마하게 채굴됐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삼강무역이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남미에 데리고 와서 채굴시키고 또 플랜테이션 농사 짓게 하고, 거기서 생산된 재화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지고 오고, 본국에서 생산된 여러 공산품들이나 올리브유, 커피, 면, 모직 등등을 다시 중남미에 수출하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느냐? 이때 당시 전 세계의 은의 85%를 스페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중남미에서 채굴해서 가지고 온 거였죠. 그렇게 스페인은 당시 터키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와의 레판토 해전에서도 승리하면서 최초로 무적함대라는 칭호를 부여받았고요. 그렇게 지중해에서도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영광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주 짧은 영광을 누리고서는 긴 몰락의 시작을 걷게 돼요.
당시 중남미 식민지에서 너무 많은 금은 보화를 얻었던 탓일까요? 스페인은 점점 더 부정부패와 사치로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설명하는 그림 중에 하나를 바로 너무 유명한 스페인의 천재 화가죠.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꼽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작품은요, 정말 수백 가지의 해석이 존재하기로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욕망을 담은 그림이다,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완성된 그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작품의 제목이 시녀들이에요. 스페인어로 라스 메니나스라고 부르는데 요 두 명을 지칭하는 말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있었던 궁녀들 같은 그런 신분은 아니에요. 이들은 당시 스페인 내부에 있었던 귀족들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왕자나 공주들의 말동무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귀족들의 딸들이 많이 이렇게 친구 역할을 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귀족의 딸이라고 해도 복장을 잘 보면 뭔가 이렇게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검은색 옷이 굉장한 사치품이었다고 해요. 이 검은색 염료로 옷을 물들이는 게 정말 가장 비싸고 좀 어려운 기술에 속했기 때문인데, 귀족의 딸이에요. 어린아이인데도 검은색 염료로 물들인 드레스를 입고 있고, 또 은장식이 돼 있습니다. 은박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요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그림을 잘 보시면 비단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비단 옷에 디테일도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난쟁이가 바로 진짜 시녀 역할을 하던 그런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따지면요, 실제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스페인은 당시에 왕자나 공주들을 수발들고 또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난쟁이들을 왕국 내부에 여러 직업을 주고 이렇게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림에 등장하는데, 이런 난쟁이까지도 이런 귀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이때 당시에 스페인이 진짜 사치가 끝판왕에 달했긴 했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작품으로서 유명하죠.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 역시 1588년 잉글랜드 해전에서 영국의 함대들에게 대패하면서 본격적인 몰락의 신호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 부르봉 왕가가 등장하면서 스페인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겉돌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스페인의 7대 왕이었던 펠리페 3세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주걱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한데, 합스부르크 가문은 본인들의 어떤 고귀한 혈통을 계속 또 물려주고 이렇게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이 성행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필리페 3세 왕 역시 후계자 없이 3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스페인 왕국의 후계자의 자리는 펠리페 3세 왕의 누나였던 마리아 테레사와 당시 부르봉 가문의 프랑스 43대 왕 루이 14세의 손자인 펠리페 5세에게 이어지게 되면서 부르봉 가문이 스페인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당시 부르봉 왕가는 굉장히 이 통치를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군주제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또 부패의 상징이었던 기독교도 견제하고 계몽주의를 확산시켜서 국가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라는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스페인을 다 뜯어고치기 시작하는데, 그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바로 이 18세기 말에 스페인 전역에 설치된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출발 지점인 0km 표지판이 이 비석이라고 할까요? 표지판이라고 할까요? 이 마드리드에 위치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러분들 마드리드 가시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실제로 마드리드의 이 0km 지점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총 6개의 고속도로가 스페인의 각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역의 어떤 교통 인프라를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중앙에 있는 이 왕궁과 여러 지방의 행정, 경제, 정치를 통합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또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는 매우 개혁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평민 전용 학교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귀족들이 아닌 한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부르봉 왕가가 들어서면서 모든 평민에게도
균등하게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 교양 수준을 함양하기 위해서 왕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미술 작품들, 당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엄청 오래된 이런 유물들까지도 한꺼번에 모아서 전시하는 프라도 미술관을 이때 처음 건설하게 되는데, 사실 프라도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궁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제 왕궁의 중요 정원으로 사용했었던 그곳에 이 미술관을 세웠다라고 해서 프라도 미술관, 그래서 무세오 델 프라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르봉 왕가의 개혁을 통해서 스페인은 다시 한 번 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17세기 한 세기 동안만 해도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올리게 되죠. 그러나 19세기에 예기치 못한 세계사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 한 사건 때문에 이 부활의 불씨가 꺼져버리면서 스페인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루이 16세의 처형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입니다. 사실 이 시민혁명 자체가 스페인의 어떤 몰락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왕궁들에게 거대한 위협이 되긴 했죠. 바로 위쪽 나라에서 심지어 같은 가문의 어떤 그 가족이 통치하고 있는 프랑스가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왕이 목이 잘려서 죽고 막 민주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주변의 여러 왕국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스페인의 국왕들도 왕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 좀 달래줘야 돼. 그래가지고 스페인의 이 왕실이 전 스페인 영토에 보이고 있었던 여러 무슨 정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오래된 유적지들, 또 어떤 역사적 의미가 깊은 정원들, 이런 시설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 시민혁명 때문에 스페인이 몰락한 게 아니라 이 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어떤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1808년에 피레네 산맥을 최초로 넘어서 스페인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사실상 스페인 전 국토를 유린하게 됩니다. 제가 유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벌이라는 표현인데 유린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이 나폴레옹 군대가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미술편에서 이 나폴레옹의 스페인 점령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스페인은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시기를 틈타서 중남미에 위치해 있었던 금싸라기 땅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식민지들이 일제히 독립하게 됐습니다. 1800년대 초반이 되면 대부분의 이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그 절정기에 다다른 사건이 바로 메이노 침몰입니다. 1898년 2월 15일에 이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항에 정박 중이었던 미 해군의 순양함이 그 원인 불명의 어떤 사고로 침몰하게 되는데, 이 원인을 미국은 스페인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너 스페인이 니들이 침몰시킨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페인은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에게 사실상 전 국토를 그냥 유린당하고 식민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뭐로 당시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미국에게 전쟁을 걸었겠어요. 그러나 미국은 스페인의 세력을 완전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없애버리길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미국이 뒤에서 꾸며낸 음모였던 걸로, 이제 미국이 스스로 침몰시켜놓고 아니면 이제 그냥 어떤 원인 불명의 사고로 침몰했는데 그걸 이제 스페인 탓으로 돌려서 전쟁을 유발했다, 라는 어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은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들을 사실상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스페인은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식민지 모두 빼앗기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런 권력의 빈자리를 여러 세계의 격변기의 사건이 스페인에 몰아친 건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레닌의 연설입니다. 1917년 10월 레닌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스페인에도 역시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열풍이 불어닥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스페인은 1923년까지 무정부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무정부 상태를 가만히 두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겔 델 프리모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1923년 카탈루냐 지방의 지방사령관이었던 이 미겔 데 프리모 데 리베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후 1930년까지 이 군부 독재를 지속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30년까지였을까요? 이 시기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군부 독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야 군부 독재를 할 거면 우리 밥 먹는 거라도 제대로 시켜줘야지 경제가 망했잖아 내려와! 그래서 민주화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고요. 결국 1930년대 전국적 민주화 투쟁으로 독재가 종식되고 제2공화국이 출범합니다. 그런데 제1공화국은 언제였나요? 근데 제1공화국은 1873년도부터 74년까지 한 1년 10개월 정도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잠깐 있다가 다시 사라진 이 어떤 민주화 사건이라서 민주화 기간이라서 자세히 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2공화국이 출범해서 1936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역시 두 번째 독재자가 출현하니 바로 스페인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프란시스코 프랑코입니다. 프랑코는 1936년 당시에 이 좌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어떤 이 민주화 열풍에 의해서 이 사회주의 개혁 어떤 이런 것들의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랑코 장군이 군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후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스페인 내전을 일으키면서 2차 군부 독재 시기가 개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스페인 내전이 더욱 악랄했던 이유는 이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 보세요. 포즈 보세요. 누가 떠오르시죠? 누가 봐도 히틀러가 떠오르죠. 당시 유행이었나 봐요. 독재자들의 유행. 보니까 이렇게 코스튬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딱 보니까. 실제로 히틀러하고 매우 친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랑코가 이 민주 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군부 정권을 세우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로 북쪽에서 히틀러의 군대를 받아들이고 남쪽에서 이 지중해를 건너온 이탈리아 무솔리니 군대가 치고 들어오면서 결국 또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스페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쏴 죽이고 찔러 죽이는 끔찍한 참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페인 내전 이후에 2차 군부 독재 시기를 맞이하면서 당시를 회상하는 여러 예술인들에 의해서 스페인 내전 시기가 기록됐는데요.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 너무 유명한 천재 화가죠. 게르니카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드리드에 위치한 레이나 소피아 박물관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분 혹시 마드리드 가시면 프라도 미술관 보시고 우리 게르니카를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시대의 역작이죠.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또 그 영화화된 거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여러 문학작품, 예술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의 미술사가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프랑코는 스페인의 박정희로 알려져 있을 만큼 사실 국민적 평가가 유사합니다. 독재자였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사회를 안정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런 이 양분되는 평가가 상존하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1938년부터 1973년까지 오랜 시간 스페인의 총통으로 군림했었던 프랑코의 업적을 먼저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화마가 스페인으로 번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 공적이 가장 크게 평가받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명히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도 친했던 분인데 2차 세계대전에선 참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굉장히 영리한 외교 전술을 펼쳤다고 합니다.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이제 우리 군대 좀 파견해서 도와줘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 우리 나의 친애하는 히틀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도움을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
설정이 좀 어려워. 계속 반란군 막 나오고 정신없어 이러면서 슬쩍 발음 빼면 그런 외교 전술을 통해서 실제로 스페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세계대전의 특수를 누리면서도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서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기가 도래하자 사회주의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이 프랑코가 이끄는 스페인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덕분에 미국의 아주 든든한 이 원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요. 좀 이런 독재자들의 어떤 말로하고는 다르게 독특하게도 프랑코는 매우 안정적으로 후계 구도를 설정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프랑코는 본인의 독재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다시 우리 스페인을 이제 민주화를 시키되 왕정을 좀 남겨두는 이 입헌군주제를 좀 세워놓자. 그래서 내 후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후에 자기 국왕을 미리 설정해두고 그 국왕을 따라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선거 시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물러났다고 해요. 또 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또 매사 청렴 결백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정치적으로 내부에 안정적으로 통제했다, 청렴 결백했다 등등의 평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박정희하고 좀 비슷하네,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역시 과언은 당연히 참혹한 내전의 외세까지 끌어들이면서 동족 상잔을 유발했다는 것, 그리고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다량의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하고 자유와 인권을 탄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과오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프랑코에 이어서 다시 부활한 스페인 왕국의 국왕이었던 후안 카를로스 1세를 필두로 스페인은 매우 빠르게 민주화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알아보면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 정상적인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스페인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고 까꿍 하고 본인들을 알기는 계기로 삼았고요. 1986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됩니다. 1992년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스페인이 건재함을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됐고 2002년에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확장과 안정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07년에 접어들면 마드리드에서 세계적인 현대 예술 전시회인 아르코를 개최하면서 스페인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났음을, 우리가 다시 이 암흑기를 견뎌내고 새로운 스페인으로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더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결과로 21세기는 사실상 스페인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관광 제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 스페인의 기록들을 보시면 2023년에 1인당 GDP가 33,000달러로 대한민국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스페인의 현재 기록 중에 가장 놀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광업 총수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팔아서 1년에 976억을 버는데 스페인은 오로지 관광만으로 1,07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가히 관광 제국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스페인을 방문한 관광객은 8,400만 명으로 스페인 인구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해서 2030년이 넘어가면 연 관광객이 대략 1억 명 정도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해요. 스페인은 오로지 스페인어 하나만으로도 1년에 12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아주 다사다난했던 어떤 역사를 뒤로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 제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스페인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 이어질 모든 내용들, 스페인의 예술, 문화, 음식, 여행, 모든 이야기들의 오늘 역사편이 아주 중요한 토대이자 기반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 예술 분야에서 스페인의 건축과 미술, 음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타 루에고.